자, 2장의 수분 얘기입니다. 수분. 왜 이게 식품에서도 수분이고 우리가 생화학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게 수분 그림이 나왔어요. 이 물과 굉장히 우리 몸뿐만 아니라 식품, 음식 모든 것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 내에 수분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그 수분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수분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수분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수분의 활성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 등온, 흡섭, 탈습, 곡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등온이라고 하는 일정한 온도에서 흡섭, 수분을 흡수하는 그 양을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등온, 흡습, 곡선. 그 다음 탈습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탈습,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분의 양에 따라서, 정확하게는 수분 활성도에 따라 가지고 식품이 안정한 영역이 있고 불안정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과의 식품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수분을 보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선 식품 성분의 수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용매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용매라는 게 용질을 녹일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용매라고 그래요. 용매 역할을 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식품의 수분 양을 대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콩기름의 수분 함량은 0.0%. 그래. 기름하고 물하고는 거의 친화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름 속의 수분량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탕 속에 0.1%부터 시작해서 뭐 쭉 올라갑니다. 버터 속에도 한 15.3%, 물엿 속에 16.9%.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식빵 속에도 34.8% 정도가 수분이 들어있어요. 감자튀김에도 보시면은 약 한 40% 들어있어요. 모짜렐라 치즈에도 한 46% 수분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갈수록 이렇게 수분량이 많아집니다. 소고기, 한우 등심의 55.3%가 사실 수분입니다. 수분이 제일 많죠? 그렇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수박은 약 91% 정도가 수분입니다. 우유도 87% 정도. 커피는 뭐 거의 99%가 물입니다. 물이. 자, 그러면 여기에, 자, 맵쌀 밥의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63.6, 약 64% 정도. 64%. 밥 속에도 수분이 제일 많죠. 그죠? 자, 이렇게 식품 속의 수분량이 자, 이렇게 다양한데, 그럼 이 수분량은 어떻게 우리가 이 값을 구했을까요? 수분 구하는 우리가 실험 저번에 상압 건조 가열법 그러면서 식품 분석에서 했잖아. 그렇죠? 그 실험했잖아. 자, 그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 자, 첫 번째 수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면은 수분량에 따라서 이 식품의 조직감, 텍스처, 조직감, 입 속에 넣어가지고 음식물을 씹었을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 느낌이 있잖아. 그 느낌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를 합니다. 수분량이. 그 다음
미생물 성장에 수분과 수분의 양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 분자 구조 가지고 보자. 그럼 지난 시간에도 물 분자 구조 보셨죠? 물 분자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H2O인데 각도는 약 104.5도. 자, 요 수소와 산소 사이에 요 거리가 약 0.096 나노메타. 그러니까 약 0.1 나노메타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물 분자 자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0.00 약 0.1 나노메타입니다. 0.1 나노메타. 어? 그럼 물 분자가 이게 얼마나 작은지 감이 오지요. 어? 그러면 물 분자가 자, 크기 이렇게 작은데 물 분자 하나하나가 무게로는 얼마인가? 이거 계산도 가능했죠. 자, 물 1몰이 몇 그램이 1몰이에요?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자, 물 1몰. 몰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 물질의 양인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질의 기본 단위가 몰이라고 그랬잖아. 몰. 그럼 물 1몰이 양으로서 무게 양으로서는 얼마이냐? 물 분자식이 H2O니까. 그렇죠? 수소 원자량 1, 산소 원자량 16. 그러면 수소 2개, 산소 원자 하나. 1 더하기 1 더하기 16 하면은 18이죠. 그러니까 물 분자 식을 쓰면 H2O고 원자량 합하니까 18이 나오더라. 그러면 18의 그램만 붙이면은 그게 물질 1몰이었잖아. 맞죠? 그러면은 물 18g을 저울에 딱 이렇게 취하면은 그 18g 속에 물 분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 개수예요. 몇 개예요? 나은아. 몇 개고? 그 개수 아보가드로 수 그러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보가드로 수 6.022 곱하기 10의 23성 기억나요? 노트에 적어봐라. 자, 물 분자식 H2O 분자량 MW 여기 분자량이야. 모레쿠라 웨이트 분자량 수소 원자량 1 더하기 1 더하기 16 18이야. 그럼 18 물 1몰이 물 1몰 1몰은 18g이 1몰인데 이 1몰이라는 몰 속에는 물 분자가 몇 개가 있냐 하면은 자 여기에 6.022 곱하기 10의 23성계 분자가 모여서 18g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18g 나누기 6.02 곱하기 10의 23성계 나누면은 물 분자 하나의 무게가 나와요. 물 분자 하나 무게가 얼마인지 계산되죠? 자, 그 다음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다시피 자
항상 이렇게 딱 고정이 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산소다. 이 팔꿈치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다. 이 104.5도다. 각도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각도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꼼짝꼼짝 밴딩이라고 그래요. 길이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꼼짝꼼짝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팽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 꼼짝꼼짝 계속 움직여요. 이걸 바이브레이션, 로테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 분자가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꼼짝꼼짝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뭘까? 그 에너지원이 빛을 받았어. 빛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여요. 그래 어느 파장의 빛을 받아서 움직이느냐? 그거는 다 이렇게 벌써 데이터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물 분자가 한 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물 분자 한 분자 이 주변에 전부 또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잖아. 그렇죠? 어찌됐든지 물 분자가 H2O 물 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 물 분자 4개가 뭐 사면체 구조를 이렇게 이루고 있고 뭐 이랬는데 뭐 꼭 사면체만 이루고 있다라 그 얘기는 아니고 물 분자가 어떤 상태에서는 그 뭐 6개가 이렇게 육각수를 이루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자,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물 분자가 한 분자 한 분자 사이에는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점선이 뭘까요?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 결합.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화학에서 했는 물 분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럼 이제 자, 물이 만약에 단백질이나 당류라든지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들이 있다. 그러면은 H2O 물 분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소와 산소 사이에 산소가 수소보다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다고 그랬죠. 그렇으니까 이 산소 쪽에 전자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산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 쪽이 델타 플러스를 띱니다. 그러면은 이 산소는 만약에 당류나 단백질의 알코올기라든지 NH2 아민기 혹은 아미노기 CHO 같은 알데하이드기라든지 있다면은 이렇게 주변에 물 분자가 이 당류 혹은 단백질과 결합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결합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단백질, 당류도 물 속에 녹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녹든지 녹지 않든지 일단 주변의 물 분자와는 이와 같이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걸 그림으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크게 나눠 가지고 물 종류를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유수와 결합수로 나누었다. 자, 자유수라는 얘기는 결합되어 있지 않는 물을 전부 자유수라고 두자. 쉽게 얘기하면 자유수는 결합수라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 나머지는 자유수라고 보면 되잖아. 그죠? 자, 결합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식품 속에 식품 성분에 결합된 물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단백질이든지 뭐 당류든지 아니면은 뭐 설탕이든지 소금이든지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을 녹이는데 바로 결합되어서 물질을 녹여넣는 그 결합수가 있고
이 결합수가 이제 한 층만 있는 거 아니야. 자, 여기에 어떤 용질이 있다. 이 뭐 당류든지 물이 당류를 녹였어. 자, 물 한 층, 그 다음에 또 두 층, 세 층, 네 층, 뭐 층수가 여러 개 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물은 이 녹아있는 용질에 그렇게 결합력이 작용하지 않는 자유수고, 바로 물질의 주변에 있는 것은 결합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결합수와 자유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수는 글자 그대로 식품 중에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물이야. 자, 이 자유수가 있어야 미생물도 번식하고 뭐 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이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자유수는 당연히 극성이 크기 때문에 용질을 잘 용해시킬 수 있는 용매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시키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0도씨 이하 되면 0도씨에 벌써 얼어요. 자, 그런데 결합수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결합수는 당연히 자, 건조시키면 결합수가 쉽게 제거되냐? 제거 안 됩니다. 그리고 자유수보다는 당연히 뭐가 녹아있으니까 밀도가 큽니다. 그럼 100도씨에서도 100도씨 이상에서도 건조가 어렵다. 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영하 18도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 물로 존재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유수와 결합수를 비교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 여기에 어떤 용질이 녹아 있는데, 그러면은 결합수는 물 분자 하나, 두 개까지가 결합수이냐, 아니면 10개까지가 결합수입니까? 그거는 딱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지 물 분자층이 하나, 두 개 정도, 분명히 하나 이상은 결합수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뿐이잖아. 뭐 녹아 있는 거에 바로 곁에 결합되어 있는 물은 결합수고, 점차 물층 여러 층이 거쳐 저 멀리 떨어질수록 자유수에 가까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했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 자, 결합수는 보세요. 식품 조직을 이렇게 압착해도 제거가 안 되는 그런 물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여러분들 보실 때 식품을 잘 보관을 하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수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수 아무리 제거해도 결합수 함량이 일정량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거 안 되는 물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보자. 한번 보세요. 자, 결합수 함량이 뭐 물오징어의 한채 최소 47.7에서 최대 81.1%가 결합수로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도루묵 35.5에서 68.8%, 멸치도 최대 60%까지가 결합수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결합수 함량, 그러니까 결합수가 만약에 60% 존재한다 그러면 이 결합수는 사실 제거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자유수만이 제거가 된다. 자, 수분 활성도에서, 자, 수분 활성도, 지금 이 활성도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자, 이거 정의를 명확하게 좀 하고 가야 되는데, 뜻은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다시 말하면 자유수가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활성도 혹은 활동도, 영어로는 액티비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는요, 식품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수분의 양은 그 수분의 함량 퍼센트가 아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수분, 미생물이 번식을 하려면은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합수는 자유수 역할과 다르다. 그러면 자유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 양을 수분 활성도라는 값으로 지금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란 식품 중에 존재하는 수분이 순수한 물로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자, 나타내는 값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얘가 지금 한번 보세요. 용질 몰 농도하고 수분 활성도의 관계가 쭉 지금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예로서 소금 1몰, 1.2몰 같으면 수분 활성도 계산하면 약 0.96 나옵니다. 뭐 계산뿐만 아니라 실험에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염화칼슘 1몰 같으면은 약 0.94. 그러니까 그다음 설탕 약 1몰 같으면은 0.98.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수분 활성도 값 가지고 미생물 번식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자, 그 관심을 가지는 되는데 이제 이걸 계산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계산식은 조금 이따 나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식품의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 관계 되게 보세요. 수분 활성도가 과일 채소의 0.97에서 0.99, 전부 식빵도 0.90에서 0.95 나오죠. 전체 수분 함량은 식빵이 38에서 한 40% 수분밖에 안 되는데 수분 활성도로서는 0.90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식빵 금방 뭐 곰팡이 피고 부패되고 세균 번식하고 이래버리죠. 그죠? 그 얘기예요. 자, 국수 같으면 수분 함량이 한 12% 정도 되는데 수분 활성도 0.5밖에 안 나와요. 그럼 수분량과 수분 활성도는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식을 찾기는 조금 어려워요. 각 물질의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속에 물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이런 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 값을 두 개를 딱 주면은 이 식품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흡습곡선 있고 탈습곡선 있습니다. 자, 흡습곡선, 탈습곡선. 일정 온도에서 여기에 등온 그러는 게 일정 온도입니다. 일정 온도에서 건조 물질의 질량당 물의 질량인 평형 수분 함량과 상대 습도 또는 P0분의 P와 관계해서 식품 쪽으로 흡습되는 경우를 나타낸 곡선이다.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다. 그죠? 자, 어찌됐든지 자, 어떤 식품이 있는데 주변에 만약에 식품의 수분 함량이 주위 환경보다 주위의 습도보다 수분 함량이 작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던 수분이 식품 속으로 흡습돼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그죠? 수분이 흡수되어 식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으로 거꾸로 얘기하면은 식품의 수분 함량이 주변의 습도보다 만약에 더 높다 그러면은 주위가 더 건조하다 그러면은 식품 속의 수분이 탈습돼 가지고 물을 뺏길 거예요.
물이 달아날 거예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식품 속에 주변의 습도보다 식품의 물 함량이 많으면은 탈습될 거고, 물 함량이 적으면은 흡습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식품이 수분을 흡수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걸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는 걸 등온 흡습 탈습 곡선이라고 해요. 뭐 그건 모르겠고, 자, 여러분들 자, 오이를 갖다가 실온에 방치를 하니까 오이가 수분이 빠져나가 쭈글쭈글해졌어. 그렇죠? 그러면 오이를 다시 수분을 탱탱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원상태 복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물 속에 담가 놓으면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원상태대로 복귀가 될까? 완전 복귀가 원상태대로 된다면 아주 좋지. 그런데 원상태 복귀가 잘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수분의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을 그려보면 딱 일치하지 않는다 얘기야. 그죠? 당연히 일치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찌됐든지 식품과 주변의 습도와의, 그러니까 수분 함량 사이에 흡수하기도 하고 수분을 빼앗기기도 한다. 자, 그걸 우리가 그래프로 그렸는데 상대 습도하고 수분 함량하고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흡습 탈습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등은 흡습 곡선이고, 흡습은 뭐 이렇게 됐다가 탈습은 원위치 그대로 돌아오진 않는다. 당연하겠지, 그죠? 자, 그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겁니다. 자, 등온 흡습 곡선, 탈습 곡선.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이 흡습 곡선, 이게 탈습 곡선이 자, 이겁니다. 이제 그 음식이 물을 뺏겼어. 뺏기는 거는 이렇게 뺏겼는데 다시 흡습을 해가지고 하면은 요 위치 그대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영역이 한번 보세요. 1영역, 2영역, 3영역으로 나눴죠. 그죠? 자, 1, 2, 3영역이 수분 활성도 그러면서 자, 이 값을 보시면은 자, 1, 2, 3영역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자, 1영역이 단분자층 결합수입니다. 자, 여기에 한 분자의 물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분자, 세 분자, 네 분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2영역 끝나고 더 멀리 2영역 이상에 있는 물은 이와 같이 3영역이라고 해서 자유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1영역이 좋을까, 2영역이 좋을까, 3영역이 좋을까? 3영역은 분명히 자유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식품 보관하는 데는 좋지 않죠. 그러면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자, 건조시키면은 이제 건조돼 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물이 제거되면서 건조되는데 2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2영역으로 들어와서 제 1영역으로 딱 가는 여기에 이제 물 분자 한 분자가 물 분자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제거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영역에서 2영역은 들어올 수 있는데 1영역까지 간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자,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렸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2영역, 3영역 경계가 약 0.8, 수분 활성도 0.8. 자, 이게 수분 활성도 0.8이라는 얘기는
전체 물 중에 80% 물이 아시겠어요? 자유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0.8 이상 되면은요, 이제 미생물 번식 뭐 이런 것들이 쫙 발생될 거예요. 자, 그래프가 어디 나오나 한번 보자. 여기입니다. 자, 1영역, 2영역, 자, 3영역 자유수 영역입니다. 그럼 여기에 3영역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곰팡이가 성장한다. 약 얼마? 곰팡이 성장하는 것이 0.8 수분 활성도 0.8 이상 되면 곰팡이 막 자랍니다. 그 다음 효모가 또 자랍니다. 세균도 자랍니다. 3영역 별로 진짜 피해야 될 영역이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세균이나 곰팡이, 세균, 효모, 곰팡이를 제거를 잘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이잖아, 식품에. 그러면은 3영역은 벗어나고 2영역까지는 와야 되는데 가장 좋기는 1영역 여기까지 건조시켜버리면 좋겠지만 그거 쉽지가 않다. 아시겠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보면은 자, 이 점선을 보세요. 자, 이 점선이 유지 기름 산화 반응 영역입니다. 기름 산화 반응 영역은 지금 약 한 0.3 정도 수분 활성도 있을 때가 가장 이 유지 산화 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지 산화는요, 지금 2영역, 1영역에 가까운 여기 0.3 이 정도까지 수분을 제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관리는 거의 힘들어요. 그러면은 모든 거의 대부분 식품에서요, 유지산화는 건조시켰다고 해서 유지산화 방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유지산화 방지제 쓰잖아. 그렇죠? 산화 방지제 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유지산화, 그 다음 이 점선이 비효소적 갈변, 그러니까 2영역부터 쭉 올라가서 2영역, 3영역으로 가면은 비효소적 갈변은 줄어들고 2영역에서 가장 높아집니다. 그 다음 가수분해는 당연히 3영역의 물만 이용되는 건 아니고 2영역의 물도 가수분해에 지금 가수분해 반응에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효소 반응이 당연히 수분이 존재해야 효소가 제 역할을 하니까 자, 2영역에서 쭉 효소 반응 올라갑니다. 그 다음 곰팡이 0.80 이상 되면은 곰팡이 자랍니다. 그 다음에 효모, 세균은 0.90, 효모가 0.88이죠. 세균은 0.9 이상 되면은 세균 번식이 쫙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식품, 음식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 수분 활성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수분 활성도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그 수분 활성도 값을 어떻게 구할까? 자, 수분 활성도 값을 구하는 걸 내가 유튜브에 수분 활성도 구하는 기기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자, 2장 마쳤습니다. 자,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자, 이거 녹화 중